글로벌 그런 국가들이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례가 이 디지털 시대의 공공민간화폐가 공존할 수가 있다. 다만 가상자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CBDC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팀장님, 그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CBDC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서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무엇인지 어떤 좀 개괄적인 내용을 많이 다뤘습니다. 이게 어떤 이용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고 현재 이제 어디까지 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CBDC 도입에 따른 어떤 기대와 또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봤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떤 CBDC 지금 글로벌 주요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CBDC가 기존의 그 가상자산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쪽 생태계와 이게 어떻게 좀 맞물릴 수 있는지 이게 대체제일 것인지 아니면 보완제일 수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CBDC가 상용화될 때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이제 기대 효과로는 지급결제 혁신이나 금융 포용, 그러니까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그런 이머징 국가들에 대해서 보편적 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토대가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또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하 경제가 양성화됨으로 인해서 금융 안정화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CBDC 자체가 기존의 금융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되고, 또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 국가 입장에서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우려 요인도 있다는 부분을 좀 논의했었어요. 그래서 CBDC 관련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좀 컨센서스를 모아가는 작업도 있었고, 또 BIS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레포트도 나왔다는 부분을 저희가 논의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15페이지를 보면 글로벌 중앙은행의 CBDC 검토 주요 동기들을 한번 좀 정리하고 오늘 시간을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요국들 보면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절박한지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중앙은행들이 CBDC를 검토하게 된 동기는 대체로 어떤 금융 포용 그리고 어떤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금융 포용력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없고 카드를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급결제도 전혀 불편함을 안 느끼고 있는데, 때문에 이제 CBDC를 도입할 동기는 사실은 낮지만, 모든 국가가 이제 한국처럼 이런 좀 유리한 환경에 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전 세계에서 17억 명의 인구가 이제 언뱅크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은행 계좌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개도국을 위주로 이러한 그 금융 인프라가 좀 제한적이고 지급결제 인프라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개도국 위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이 CBDC는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흥미롭게 볼 만한 선례가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도 뭐 중국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모바일 페이가 이렇게 커진 게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2006년 중국에 최초 갔을 때만 해도 그때 저희가 사실 그 일수 지갑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거기에 현금을 몇만 원씩 넣고 다녔어요. 출장 갈 때. 예?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받는 데도 없고, 사실 신용카드를 잘 발급도 안 해줬고, 그래서 사실은 돈을 또 당일 송금이 안 됐다고요. 그게 불과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해도 이게 뭐 은행 간에 당일 결제도 잘 안 됐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보면 2012년, 13년 이때부터 갑자기 이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커런시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충전 머니가 거래가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뭐 거지도 동량을 이 QR코드로 받는 시대가 됐던 건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우리 앞서 중섭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 인프라가 촘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신용카드 보급률도 너무 낮고, 사실은 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인구도 엄청나고, 이런 인구들에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퀀텀 점프, 압축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이런 발전 과정이 동남아나 혹은 아프리카나 남미 이머징 국가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와 같이 섬으로 엄청나게 이 흩어진 국가들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보편적 금융을 위해서 뭐 CBDC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만한 그런 동의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글로벌 그런 국가들이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례가 이제 통계적으로 좀 나온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찬현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CBDC 검토 국가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86%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이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 현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오른쪽 아래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까지 대부분은 그 실험 그 개념 증명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아직 기초적인 연구 단계는 넘어섰고 실제로 도입을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한번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위해서 파일럿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국가별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주요 국가별로 좀 알아볼까요? 미국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달러 기축통화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 그 1등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예, 1등은 원래 이제 기득권은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제 다른 국가가 이걸 열심히 이제 연구 개발을 할 때 미국의 지금 입장은 이것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지금 각국 주요국들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미국이 CBDC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갑론을박이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존재를 해요. 그 연준에서도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US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관련된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마치 그 지금 현재 중앙은행이 은행들을 관리 감독하듯이 그것들이 이제 충분히 그냥 가능해질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재밌는 게 지금 뭐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기축통화가 무엇이냐 하면은 뭐 일단은 비트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테더라든지 뭐 USDC 이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한 13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99%는 이제 US 달러에 이제 패깅됐거나 아니면 US 달러의 가격을 추종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선택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기축통화가 무엇이냐면 이제 달러예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이 사업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 이거를 굳이 이런 파괴적인 혁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앙은행이 해야 되냐라는 의견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조금 다른 국가랑은 좀 다른 그런 행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입장이 전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달러 패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은 위엔화의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조금씩 키워가려고 하다 보니 미국과는 좀 상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앞서 중석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CBDC에 굳이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달러에 패그된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달러 패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훨씬 더 그 총량이 커지고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산업 생태계 내에서도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달러 패그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들의 시장들이 커지는 것을 그냥 구경하면서 좀 관망하고 움직임을 좀 지켜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국은 다르잖아요. 중국은 그 선두 자리를 빼앗고 싶어하는 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미국 그 달러의 위상을 자기네가 이걸 빼앗느냐 이것을 위해서 일찍부터 CBDC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사실 제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역시 달러 패권 도전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황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2020년 올 봄에 이 상하이 수저우에서 CBDC 실험을 위해서 하나로 약 274억 원 정도를 발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CBDC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은행권조차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한 지하철 요금 서비스까지도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민간 기업 포함해서 여러 이제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2021년 7월 얼마 전 작년 그 이전 달인 7월에는 이 디지털 위안화 백서까지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CBDC 그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어떤 진도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 국가 간 송금 거래에 한 번씩 반드시 거쳐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의 달러 결제 어떻게 보면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그 스위프트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이 CBDC와 관련돼서 그것도 사실 민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되게 특징적이라고 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의 움직임이 기축 통화의 어떤 위상에 도전한다기보다는 이 달러 패권 혹은 달러의 어떤 기축 통화 시스템 내에서 자국이 독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1대1러와 같은 그 중국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또 위엔나를 어떻게 보면 소액 결제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민간 단위에서 이 위엔나 패그된 CBDC를 좀 더 유통시킴으로써 사실은 조금의 공간 틈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완전히 달러 이 패권이나 달러 기축통화 환경 내에서 사실은 독립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씩 확대해 간다는 측면에서 특히 자국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3세계 얼라이언스에 대해서는 아마 이 CBDC를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라 좀 지역적으로 확장해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미중 전략 경쟁이나 이 패권 경쟁 하에서 앞으로 상당히 좀 흥미롭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연구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은에서도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내고 있고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조금 업데이트할 만한 사항은 이제 민간 사업자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죠. 그라운드X를 이제 모의 실험 민간 사업자로 선정을 하고 관련된 이제 CBDC 모의 실험을 진행을 하겠다. 이제 이러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여기에 또 이제 삼성전자까지 참여를 해서 이런 갤럭시 폰에 디지털 화폐가 이제 달리는 것을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CBDC를 도입할 동기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금융 포용력이 한국이 이제 굉장히 뭐 높은 편이고 은행 계좌나 카드 발급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동기가 없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거스를 수 없는 그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조금 따라가기 위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중국, 또 우리나라 이렇게 좀 상황 봤는데 국가별로 좀 상황은 다르지만 관심도는 꽤 높은 것 같고 사실 이 외에도 글로벌 주요 국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이웃에 있는 일본부터 살펴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이제 연구 실험 1단계를 시작을 하였고 이제 내년 정도 되어서는 CBDC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을 개괄적으로 정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거고요. 물론 옆 나라에 있는 그 중국은 가장 뭐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근데 또 주목할 나라가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CBDC 프로타입을 구현을 시작을 하였고요. 2021년도에는 3단계, 4단계를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글로벌 국가들의 이제 CBDC 관련한 움직임이 정말 활발한데 이 상용화 이후가 사실 좀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이 CBDC가 디지털 형태의 현금과는 좀 다르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좀 가상자산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이게 사실 이 테이블이 저희 이번 웨비나에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테이블인데 저희가 이제 실물 명목 화폐, 그러니까 이제 피앗 커런시라고 부르죠.
요거랑 그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대변하는 가상자산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내부에서 또 가치가 또 고정된 민간 또 스테이블 코인 비허가형 무허가형 블록체인에 기반한 또 이제 페이스북 같은 또 기업이 만드는 또 민간 스테이블 코인 요것들을 이렇게 쫙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양한 이제 변수들에 의해서 차이점들과 공통점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국가가 발행했냐, 민간이 발행했냐, 그리고 이거 가치를 보증해주는 주체가 있냐 없냐, 또 발행 형태가 뭐 디지털이냐 아니냐, 또 블록체인이 만약에 도입이 됐다면 이제 허가형이냐, 무허가형이냐, 또 이게 탈중앙성이 있냐 없냐, 익명성이 있냐 없냐, 또 가격 변동성이 높냐 낮냐, 그리고 이제 지급결제, 거래의 어떤 매개체로 이게 쓰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 생태계에 지금 참여한 글로벌 기업이 얼마나 되냐, 요것들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사실은 각각 이제 다른 이용 목적을 가지고 다른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우후죽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정적으로 뭐 어떤 하나가 이 하나를 완전히 뭐 잠식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아직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문 저희가 많이 받잖아요. 야, 그 국가가 이제 CBDC, 국가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버리면 기존의 가상자산, 이 코인 하던 것들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실제로. 예, 관련된 미디어도 굉장히 대중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의견도 되게 분분하거든요. 다양한 글로벌 유명 인사들의 예측도 우리 정리 한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김 사장님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IMF의 그 토비아스라는 연구원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 디지털 시대의 공공 민간화폐가 공존할 수가 있다. 상당히 그 CBDC와 현금의 어떤 공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CBDC 발행 시 민간 영역 레버리지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추가적인 의견을 주셨고, 완전 그 반대 측면에서는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루비니 교수님. 그렇죠. NI 뉴욕 대학교.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시장도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10년 내내 이제 하락을 외치시는 분이죠. 이분은 상당히 이제 역시 이 가상,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될 이 CBDC가 가상 자산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 그래서 민간 가상 자산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중간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님께서는 이 디지털 자산이 생겨버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 자산이 더 이상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이건 CBDC가 이제 실제 미국에 추진했을 걸 가정하고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만일 이제 규제 체계가 이제 가져지면 이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지급 결제 시스템이 일부밖에는 이제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다만 가상자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CBDC와 현금, 사실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우리가 보시는 글로벌 퍼블릭 피겨들의 의견을 봐서도 좀 대견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어떤 익명성, 숨기고 싶은 이 기본권에 대한 국가별 가버넌스 차이가 생길 거라 봐요. 컨센서스가 어떻게 대중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정치 시스템,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인프라의 구축 정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간의 의식 수준, 뭐 이런 것들이 국가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인간의 어떤 기본권이나 어떤 사생활 보호, 숨기고 싶은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인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공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CBDC라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중앙 통제적인 이런 통화의 권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금은 이제 주요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 같은 이런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을 보고 어떤 체제의 유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감시나 통제, 그리고 계획 경제,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국가들은 사실상 이 CBDC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을 훨씬 더 확대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실은 어떻게 미래 시장에 형성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봤을 때 은행의 뱅크런 사태를 좀 봤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도 저는 되게 모든 국가의 모든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도 글로벌이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한 게 SDR에 패그되는 글로벌 CBDC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달러 패그되는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겠지만 어느 한 나라의 중앙은행의 어떤 힘이 아닌 글로벌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서 뭐 G7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이제 SDR에 참여하는 그 통화, 국가별 기축 통화의 그 비중대로 해서 그것을 패그해서 SDR에 패그되는 화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 통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앞서 지금 두 분이 말씀 주셨던 BIS나 혹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익명성, 이런 자율, 인권,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공간들이 점점 더 앞으로는 더 니즈가 넓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SDR이 되게 흥미로운 게, 이제 원래 페이스북이 2019년에 리브라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벤치마킹을 했던 것이 IMF의 이제 SDR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국 주요국의 그 법정 화폐, 요것들을 이제 리저브 커런시로 해서 일종의 그런 혼합형, 파생형 그 통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비전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중국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 중국의 SDR에 IMF는 들어갔는데 페이스북에는 빠지니까 이제 그때 또 이제 중국이 굉장한 반발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되게 그 모든 국가가 CBDC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사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를 보면 2018년도에 이미 CBDC를 도입을 했었어요. 페트로라고. 근데 이제 화폐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신뢰잖아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제 중앙 정부가 그 신뢰를 상실을 했고, 그 초인플레이션을 이제 경험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디지털로 이걸 하나 아니면 법정화폐로 현금으로 하나, 사실상 그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우리가 이제 이걸 CBDC로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이 본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뢰가 그렇죠.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사실 은행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통화라는 것 자체로서 효용이 없어졌잖아요. 은행에서 사실 은행이 다 셧다운이 된 상태에서 사실상 은행에 예금을 해놨던 사람들이 돈을 찾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프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의 가격이 훨씬 더 그렇죠. 높아졌잖아요. 프리미엄 엄청나게 지금 높아졌잖아요. 이제 그 역시 결국은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설령 CBDC를 발행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다양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대비한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대체적인 어떤 자산 내지는 대체적인 통화,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화들의 출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대되거든요. 미래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창과 방패처럼 뭔가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공존해 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고 예상을 해보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화폐의 역사를 보면 계속 패러다임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도, 그리고 이제 근본이제가 아닌 이 달러 피아트 커런시 시스템도 사실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1970년대 초반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이제 근본이제를 폐지한 이후에 이게 50년 동안 지속이 된 건데, 과거 역사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어떤 기축 통화가 뭐 200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없고 이게 계속 변해왔어요. 변해왔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중앙은행과 그 시중은행의 그 이 시스템, 이 자체도 사실은 만들어진 지 뭐 몇백 년 안 된 시스템이거든요. 과거에는 민간이 주조한 화폐에도 또 되게 성행을 한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는 이 미래에 있어서 화폐도 분명히 변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리얼 월드에서 쓰이는 화폐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요새 핫한 또 메타버스에서 쓰이는 또 화폐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또
단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그거를 좀 이제 인정을 하고 이 변화들을 조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올바른 해석을 좀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사실 오늘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CBDC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사실 CBDC는 상당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 저희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은행들 또 국가들이 CBDC에 관련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약간의 지금 선후 차이는 있고 약간의 그 방향성의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가버넌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작업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민간이든 국가 주도로 좀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 정도를 저희가 좀 정리해서 공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미래의 어떤 다양한 불확실성을 검토하면서 시장의 방향들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두 분 어떠셨는지, 우리 불박. 네. CBDC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요. 근데 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겠지만 CBDC와 가상자산과 어떤 기존 스테이블코인의 어떤 차이점, 그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 특히 오해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면 상당히 유용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를 우리가 좀 하이라이트 해야 되겠네요. 네, 좀 제일 중요한 만드는 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방송에서 이렇게 좀 어필하는 본인들의 노고를. 네, 만드는 힘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이 한턱 쏠까요? 어떻게 좀 준석 팀장님, 우리가 좀 8개월 했어요, 그죠? 그렇죠. 네. 다음 달엔 뭐 합니까? 다음 달에는 이제 다시 좀 가상자산으로 돌아와서 이 가상자산 시총일이죠. 비트코인과 2위 지금 이더리움. 좀 이더리움에 대한 또 주목이 굉장히 많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좀 비교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참고하실 만한 게 좀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이 이제 다음 달 주제입니다. 디파이도 사실 우리가 좀 파야죠. 디파이는 이제 뭐 그 다음 달 주제로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엄청난 또 변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금융 시스템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민감하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사실 이 디파이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그 중앙 금융 이제 기존의 또 CFI 대비 디파이가 무엇이 다르고, 또 현재 어떤 식으로 디파이 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디파이 시장이 이 역시도 사실 심판이 없어가지고 되게 혼탁합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시장에서 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서치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좀 저희가 디파이를 한번 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해졌네요. 네. 10월, 11월, 12월 주제. 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다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좀 숙제를 드렸습니다. 8월이고 이제 더위가 다 갔어요. 이제 뭐 제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반팔이 아니라 좀 긴팔로 입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촬영하는데 갑자기 여기 비가 붙었다고 비트코인이 내려가지고 제가 한번 크게 웃었었는데, 여러분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이제 조금씩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좀 확산되는 것 같은데 개인위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